다수 여담입니다만은 행사 안내문을 제가 이제 다른 분들께 돌리자 말자 김포전어를 제가 다시 하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포전어는 광미애 이사가 저하고 18년을 같이 일했었어요. 저는 지난해 2월로 이제 김포전어를 사퇴하고 언론계도 완전 사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만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는 김포와 서울시의 통합에 대한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회는 김포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와 김포시 통합 문제에 대한 고찰을 말씀해 주실 윤명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윤 교수님은 나눠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에도 쓰여 있습니다만 김포시 북변동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우즈베키스탄 국립 사마르칸트 고고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해양정책학회 부회장과 2015년 국정교과서 고대사 부분을 집필했으며 특히 2010년 동아일보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2020년을 빛낸 백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특히 기억나는 것은 7년 전 이 자리에서 김포저널이 주최한 제10회 백일 축제를 통해 통일 한국의 수도 김포를 주제로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김포와 서울의 통합을 통해 그날이 한 발 다가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윤 교수님 자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요. 지금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나라 아시죠? 거기는 국립 사마르칸트 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전 이용준 의장도 계시지만 제가 김포초등학교 53회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찍 서울 올라갔기 때문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김포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조한승 원장님 어디 계시죠? 네, 원로시죠. 김포의 제일 어른이신데 조한승 선생님보다 조금 더 어른, 조한승 원장님 모셨던 그리고 이용준 의장님 모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죠. 그래서 김포 토백이들은 다 아시겠지만 윤자, 원자, 표자를 쓰신 분이 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세요. 그리고 김포의 김포터미널이라든가 등등 이게 저희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몇 가지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김포 사람이기 때문에 김포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특별한 편애식을 갖고 특히 김포를 유리하게 이런 이론을 전개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책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더라고요. 무슨 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1996년도에 큰 책을 편지를 냈었는데요. 그때 이미 김포 지역을 제가 샅샅이 조사했어요. 수안산성부터 대벽부터 등등하고 김포 지역의 항구 포구죠. 포구, 산성 뭐 등등 다 조사했고 김포의 정체성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한 15년 전쯤에는 서울을 수륙도시라고 제가 규정을 하면서 책을 냈습니다. 서울은 항구도시다. 그리고 우리 곽 대표가 있습니다만은 저랑 꽤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여러분 김포 그러면 수로도시란 말 떠올리시죠? 수로도시란 개념을 설정한 것이 용어를 설정한 것이 바로 저국 곽 대표입니다. 곽정규 씨가. 그래서 유정복 지금 인천시장이 김포 이 부분을 반대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국회 공청회를 하면서까지도 제가 발표를 하고 곽 대표 때 발표했지만 김포는 수로도시여야 된다. 그리고 도시 설계하는 교수들을 제가 모시고 김포 지역을 샅샅이 다니면서 김포가 수로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제 생각만큼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김포는 한강 신도시란 명칭, 수로도시란 명칭을 갖게 됐고요. 곽정규 대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벌써 13년째죠. 곽 대표? 13년째 수로축제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국에서도 처음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계적으로 이 수로축제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또 제 이름을 받아주신다면 김포는 세계적인 수로도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저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까? 네. 저는 지금 제 일종의 프로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학자 입장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김포 사람이니까 김포가 서울과 하나가 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15년 전쯤에 나온 책이 수륙도시 서울의 역사 미래라는 책이고요. 항구도시 서울에서 경기만 동아지중해로, 이건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신동아가 12월호가 발매됐는데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얘기를 했고 몇 분들이 얘기하면서 서울은 왜 항구도시가 되고 김포는 어떤 역할이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이론들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론을 일부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김포가 왜 그래야 되는가는 이론을 더 구체적으로, 제가 30분만 주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관한 부분은 서울에 가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이 왜 김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제가 편입이라는 용어를 극구 반대했고요. 이 신동아 기사도 보면 그 문장이 나옵니다. 편입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메가시티란 말이 좀 유행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건 메가리전이에요. 좀 큰 개념이고 역할이죠. 이런 것들은 오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기회가 되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시죠? 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아니죠. 이미 책을 낸 거죠. 당연히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김포, 수로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시겠지만 김포, 수로의 양쪽에 많은 방어 체제들이 있었어요. 부두도 있었고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만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아,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했구나. 자, 변화의 장소에 놓여진 김포, 역사적 전환기에 있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적 전환기에 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최전도로 활용하는가, 여기에 김포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김포의 미래를 했을 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요소를 같이 논의해가면서 김포에게 최상이 되는 정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김포 자체의 특성, 전략적 가치 이런 것들을 모르면 좀 어려운 거죠. 앞으로 분명히 일이 진행되면 이 안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논쟁을 벌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와 김포시가 뭔가 논의를 할 때 어디가 주도권을 잡는가, 이거 등장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김포시 입장에서는 김포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포의 특성, 서울의 특성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 말씀드린 겁니다. 아, 서울시 확장 및 기능 확대와 김포시 위상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조금 전에 우리 곽 대표가 말씀하셨지만요, 저는 사실은 김포를 오래전부터 통일수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부에도 많은 정책을 제안했고 또 다른 책들도 있는데요. 김포가 사실은 중요한 데입니다. 역사적으로 김포란 명칭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한 거죠. 여러분들은 너무 김포를 모르고 있어요. 특히 앞절에 계신 분들, 그다음 옆절에 계신 정치를 담당하는 분들, 행정도 하시는 분들은 김포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포가 커졌죠. 세계에 나가서 김포시를 대표하는데 김포의 정체성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 김포는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김포 반대 역사 가치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김포는 한강이 끝나는 경기만의 중심부인 거죠. 이거 간단한 거 같지만 다릅니다. 계속 보세요. 제가 크게 봅니다. 이렇게 동아시아를 지중해로 보거든요. 이게 1993년도부터 제가 세계를 해석하는 이론이고요. 제가 올 2월 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인문학자로는 처음 초청받아서 특강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역사 문화를 세계에 다시 알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1993년도부터 주장했던 동아시아 지중해 모델이에요. 우리는 한반도가 아니다는 거죠. 대륙에 붙은 주변무적 존재가 아니라 동아지중해 한가운데 있고요. 물리의 허브에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문화의 인터체인지였는데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경기만이에요. 경기만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사실은 서울은 항구도시인데요. 그리고 서울로 들어가는 외항, 일제 국가항구가 김포라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그리고 고려 때 당연한 것이겠지만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고요. 모든 배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김포반도와 강화도 사이 협수로를 통과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최고의 배들이 드나들었던 것이고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모든 물류는 한강이죠. 우리가 무슨 육로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수로망인데 모든 물류는 다. 그래서 바로
보구곳, 즉 용강 일대가 조선 후에는 최고의 항구입니다. 500호가 살았던 대단한 것이고, 조강은 기능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계를 보니까 가운데 경기만 이렇게 있구나. 그럼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중요하구나. 보세요. 이게 제가 만든 지도예요. 이번에 또 만들었지만은 꽤 많이 알려진 지도인데,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이제 육지가 아니라 육지와 해양을 같이 보자는 지도고요. 모든 항로의 중심이 바로 경기만 있습니다. 김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지도는 제가 파일로 다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곽 대표 제가 파일로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 다 드리시고. 자, 이렇게 물이 중요하구나. 경기만 이렇게 중요한 거죠. 모든 물길이 모여드는 것은 역시 서울 지역이고요. 제가 서울에 가서도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은 원래부터 항구 도시였다. 조선의 한양은 항구 도시였지만 그 기능을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조선은 불운한 역사를 가졌다. 이런 이론을 전개한 겁니다. 한강은 이렇게 중요하다. 한강을 장악하면요, 모든 걸 장악할 수가 있어요. 한반도의 반 정도의 모든 물길이 한강 하구로고 김포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란 목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조선시대 때는 모든 물리의 목이니까 모든 부자들은 다 거기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아시겠지만 조강이죠. 이건 일제시대 때 지도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근대적 지도예요. 이거 학자들도 이거 못 가지고 있습니다. 1911년도에 제작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1898년도에 일본 스파이들이 한 겁니다.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암나루, 홍도평, 여기 지금 김포 신도시 핵심이잖아요. 걸포리 등도 있고, 홍도평,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따라서 용화사 많이 갔어요. 정말 용화사는 특별한데 제가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김포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김포 그러면 경기만을 전체로 보시고, 경기만에서도 핵심하는 한강을 타고 들어갈 때 서울의 목에 해당하는 것이, 목조세에 해당하는 것이 김포다.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여드리면서, 한강어리를 장악하면 경기만을 장악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동아시아 전체를 연결시킬 수 있다. 지금은 제가 유라시아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는 무관하게 경기도 사업으로서 제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옹달샘론이에요. 우리가 동아시아 지중해에서 경기만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옹달샘이 되어야 된다는 옹달샘론이에요. 그만큼 여기는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상적 문제까지도 중요한 거고요. 김포란 이름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김포가 가지고 있는 사상성, 인류 문명에 대한 담론까지 염두에 두시면은 큰 그림이 그려지니까 남을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좀 고급스럽게 보세요. 그리고 서울과 김포는 하항도시, 해양도시의 성격을 이중적으로 가졌으니까 제가 만든 용어는 뭐냐면 강해도시예요. 오늘 신동아에 크게 타이틀로 나왔어요. 강해도시란 말 자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도시를 강해도시라는 거죠. 자, 김포는 김포 이름 아니에요. 김포라고 원래 부르면 안 되고요. 원래 백제나 고구려는 검포라고 그랬어요. 검포는 말 그대로 옛날에 신이라든가 무당을 뜻하는 알타이어에서 핵심 단어예요. 검포라게. 그 유라시아 쪽에 전체에 있는 거예요. 터키부터 시작해서 발칸반도에서부터 동쪽까지 있는 용어가 이런 감계어네. 감, 검, 금, 검. 그래. 백두산도 원래는 개마산이에요. 개마고원이시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연관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김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백제의 검포, 고구려의 검포, 그리고 신라가 735년에 금포로 바꾼 건데, 고려 때 이후에 그 사람들이 기물을 읽어서 지금까지도 기물을 읽는 겁니다. 김포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검포 또는 금파 초등학교에서 보듯이 금파, 검포, 이거는 말 그대로 김포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도시란 뜻이니까 국가의 중요한 외향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운양리에서도 청동기 시대 세영동금이죠. 비평동금이 아니라 사실 그 중간 단계는 검 조각이 발견됐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게 발견될 수가 있고요. 한강 주변 지역에 지금 볼로 차진 지역을 발굴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유적이 나올 것은 뻔해요. 배 파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모든 수도들이 전부 다 항구도시구나.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이고요. 김포는 외향이에요. 김포 보는 거죠. 다 아시죠? 여기 걸포리 그렇잖아요. 수참, 여기 보니까 수참에서 오셨는데 화성에서. 수참이 뭡니까? 참이란 것은 몽골 말이죠. 원래가 역참할 때 참,
잠이라고 그래, 몽골 말로. 그래서 징기스칸 이후에 그 대몽골 울루스가 쭉 교통망을 건설했을 때 그 역참을 건설했기 때문에 유라시아 세계를 전체를 연결시킨 건데, 수참은 뭡니까? 물 숫자잖아요. 그래서 봉송산 밑으로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서 있는 거니까 양릉 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봉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전부 다 한국의 배가 지금 양릉포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그 발굴해서 발굴이 아니라 찾아가지고 책에 사진까지 찍은 것들이 있어요. 정확히 96년도에 나온 책에. 그래서 김포는 이렇게 중요하다 보여드리고요.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죠. 감안포, 검단이란 것도 사실은 검단을 김포가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왜냐하면 검단이 신령스러운 재단이 있는 것이니까 김포 핵심은 검단인데 그걸 가져간 거예요. 김포의 정체성을 인천에 뺏긴 거죠. 검단은 신령스러운 재단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등산 많이 다니시면 검단산부터 해가지고 전국의 산지에 있는 게 검단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전부 다 뭐냐, 신령스러운 재단이 있는 곳. 김포에는 그래서 지금 올갱이집이 있는 고맘나루 또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거죠. 김포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원래가. 그러나 분단 때문에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됐던 것들이고요. 제가 쭉 찾아봤어요. 이런 것들 제가 정정한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조광포. 저는 여기도 할 말이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있는 건 다행이다. 이렇게 찍은 것들이죠. 옛날 사진들이죠. 다. 강룡포. 과거에는 5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있었고, 마포로 가는 배들이 정박한 것도 여기고, 연평도에서 고기 잡는 배들은 한강 여의도 앞에 있는 밤섬에서 제작했지만 그 배들이 김포를 나가가지고 쭉 간 거죠. 그래도 김포 한강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호지대 수안산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들이 있고 여기 있었다. 기록들을 전부 다 한 거예요. 동성산성.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시죠? 하성 뒷산, 하성 중고등학교 뒷산이 동성산이에요. 대산. 아마도 396년도에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공격할 때 점령한 비성. 이게 지금 동성산성으로 추정돼요. 지금 없어졌겠지만 제가 그 당시 때 올라가서 이런 성벽의 흔적들을 찾아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성산성이 산성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봉송산도 마찬가지고요.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97년도 항로인 건데, 이때 뗏목 항해를 절강성서 그다음에 인천까지 제가 24일 만에 뗏목을 타고 왔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본 건 2003년도예요. 일본까지 간 건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김포에서 학술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이 어떤 분인가 모르겠다. 강시장 그 당시 97년도에. 그래서 김포가 벼농사연관돼서 중국의 남쪽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국제학술회의를 그때 김포에서 했습니다. 이 뗏목 탐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김포반도를 중심으로 해양활동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유명한 광개토 태양이 바로 김포 지역을 공략해서 점령했다는 것이죠. 396년대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온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삼로 작전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김포 반도를 통해서 수로 직공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대벽이라든가 이런 데 상륙해서 그대로 김포 반도를 통과해서 오늘날의 영등포 등등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오늘날의 강동구의 풍납토성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려의 가장 최대 전투도 저는 강화도의 봉성산이라고 보지만 많은 학자들이 관미성을 지금 조강 앞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만큼 여기는 전략적 요충지였었어요. 사실은 분단이 모든 걸 망쳤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하고 보니까 이렇게 고려도 여러분 아시는 왕건이 바로 경기만 세력이에요. 강화, 그다음에 김포, 보국옷, 유도 요 부족 사람이 바로 왕건이 원래 그 집안이 거기에요.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 왕건의 첫째 부인이 뭡니까? 바로 조강리 건너편에 있는 거기잖아요. 위장자 있었던. 조강 건너편 동네가 왕건 첫째 부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도. 그러니까 김포는 정말 중요했구나. 조선시대 말로 할 수가 없죠. 이건 왕건의 동상인데 그냥 가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지금 이렇게까지 항로가 중국의 상해 남쪽까지 연결된 항로고요. 제가 여기서 뗏목을 3번 만들어서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과 중국의 이렇게 남쪽 지역이 선사시대부터 교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항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어디입니까? 다 김포를 거쳐가지고 대비역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명항을 앞을 통과해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제가 개발할 때 그런 걸 할 때 역사성을 가지고 거기에 문구 하나라든가 간판 하나라도 세워놓으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주목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상상보다 훨씬 큰 나라가 한국인데 이제 김포도 발전할 때 당연히 영종도가 코앞에 있는데 당연히 김포도 외국 관광객들 끌어들여야 되고 당연히 거기서 배 타고 오거나 도를 타고 김포로 와가지고 관광하고 대명항서 해 먹고 가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 아니 저만큼 우리나라 지성계에서 세계를 많이 다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뭐 이건 다 증명이 되고 언론에 다 나오는 거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김포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배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배들이고 제가 97년도에 뗏목 터올 때 흑산도에서 자 조선 들어가니까 조선은 전부 다예요. 조선은 원래 우리나라 지게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지게란 효율적인 도구가 있는 건 인정하지만 지게를 썼다는 것은 도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레가 다닐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물길입니다. 남한강, 북한강, 특히 남한강 수로망 그리고 모든 물길은 다 바닷길이고 바닷길이 모이는 것이 어디? 김포예요. 그래서 지금 용강리 거기 머물렀다가 조강쯤 와가지고 물때를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용산입니다. 이것도 제가 현 정부 출범할 때 했으니까 그런 얘기 쓰니까 현 정부와 연관이 있냐? 아니에요. 그 전부터 주장했던 거거든요. 용산이 원래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서울 측에서는 제가 확실히 얘기하겠지만 서울은 항구도시거든요. 원래가. 그리고 조선 중기 넘어서면 또 후기에 갈 때 비로소 마포가 항구가 돼서 우리들은 어렸을 때 다 마포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다. 원래는 용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한강은 다시 복원한다면 세계적 강이 될 수가 있다. 뭐 얼마나 많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 한강 수로망을 우리가 제대로 복원한다면 서울시만 맡깁니까? 김포대야 되고요. 만약 서울시와 김포가 대등한 관계에서 기능적 접근한다면 저는 편입되는 걸 싫어하니까 그 용어 자체를 이 기본적 이론이나 사상 자체가 그렇다면 한강 르네상스는 지금 서울만이 아니라 김포까지 포함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르네상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김포만큼. 더군다나 바로 북한을 코앞에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할지 몰라서 미리 한마디 하면은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변경시장론인데요. 이를테면 용강리나 이런 곳에다가 변경시장을 만들고 국경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일종의 그 프리존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와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별돼서겠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거기서 장마당 무역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고 전 세계 하나의 모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쪽이 내랑만 하면은. 그래서 개성공단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변경시장도 필요한데 가장 적지 중에 하나는 바로 김포. 그 중에서도 저는 용강 일대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자, 이런 것들. 보세요. 그만큼 김포를 거쳐서 갔다. 이게 우리가 사용했던 그 당시 때 배들이에요. 이런 배들을 갖고 여러분들 이런 배들을 갖고 어떻게 무역을 할까? 아니죠. 바이킹들은 이거보다 적은 배를 가지고 스칸디나비아 남쪽을 출발해가지고 지중해까지 갔고요. 또 한 부리에서는요. 깜짝 놀라죠. 우리가 말하는 라인강과 드네프르강을 거쳐가가지고 다시 흑해로 와가지고 오늘날 그리스까지 무역을 하고요. 바이킹들이. 강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강이라고 볼가강이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있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카스피를 통과해가지고 다시 오늘날의 이란 지역과 무역을 해요. 그때 배들이 뭡니까? 이거보다 적은 배들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그 상해사들이 배를 들고 걷거나 산을 넘어가요. 이 정도 배면 굉장히 큰 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근 개념을 가지고 서울에서 출발하면 상해까지 어떻게 가는가? 왜 못 가요? 원래 다 그렇게 갔는데 백제시대 때 모든 배들은 현재 김포를 출항하거나 아니면 극히 일부가 지금 송도죠. 능어대라고 있어요. 거기 출발해서 가는데 주로 여길 출발해가지고 상해 밑에 거기를 양장을 타고 올라가서 지금 오늘날의 양주, 남경 이쪽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그랬지만. 그래서 조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군다나 지금은 모든 테크놀로지가 발전했기 때문에 배를 조금만 더 안정성을 보완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배 타고 우리가 가는 거죠. 삼엽댐까지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죠. 아, 이런 배들 썼구나. 한강이죠. 자, 그러면 김포 21세기입니다. 시간이
그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21세기 김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말하는 것은요. 이 경기만 자체를 동아주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코어 허브 IC로 보는 거예요. 제 이론 자체가. 거기에 한강 있고 저기 서울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가 외양이죠.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분단 시대, 냉전 시대는 적대적인 힘의 격돌 장소지만은 앞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레이트 게임이란 큰 틀에서 보면은 남북 관계는 아마 공존 체제로 가지 않을까. 잠시간의 그 조정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접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김포와 서울이 하나가 됨으로 해서 서울은 국경도시가 돼요. 북한과 접촉하는 국경도시가 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어력도 더 세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이고 거기에 따라서 안정성은 확보가 되고 온갖 것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김포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국경도시인데.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거 이론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제가 낸 책이죠. 2005년도에 범경기만 해안 특별구를 제가 제안했고 노무현 정권에.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여기에 김포가 들어가 있죠. 특히 관계투쟁의 작전 내용이 여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만 해안 특별구라는 것이 뭔가? 제가 쭉 선교했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실 것은 경기만 경제벨트와 한강 하구벨트를 연결시키자. 유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서울과 만약에 경기만 그리고 동아시아 지중해 전체로 나가면은 당연히 거기에 있는 김포는 원래가 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 서울과 김포가 하나가 된다면 이제 서울 자체가 항구도시가 돼가지고 경기만을 거쳐서 동아시아 전체로 나가는 것이죠. 지금은 해양의 세계예요.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99.7%는 전부 다 바닷길입니다. 서울은 항구도시가 돼야지 전 세계적으로 더 크게 될 수가 있어요. 항구도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가리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일찍부터 주장한 용어는 메가리전, 큰 지역을 하나로 보자는 거죠. 큰 지역을. 그리고 한 군데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주는 거예요. 각각의 행성을 두고 역할, 이런 걸 제가 주장했던 거고요. 자, 이제요 서울 가겠습니다. 서울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김포에게 유리한 점 찾아야 돼요. 서울과 만약 김포시가 통합한다고 그랬을 때는 검증이 필요해야 돼요. 서로가. 정말 서로가 유리할까? 서울 사람들에게도 설득시켜야 되고 김포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김포와 서울이 통합되면 어떠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 이거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논리 이론이 필요하고 거기다 효과도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이론의 일부를 제기하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발매된 신동아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서울 지역의 생태적 환경인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항구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백제한성도 항구도시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조선의 한양은 항구도시의 기능을 조금 부족하다. 왜냐하면 남대문이 있기 때문에 남대문부터 한강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한성을 정할 때부터 하륜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하륜이 주장을 해요. 우리 운하를 놔야겠다. 받아들여지지 않죠. 일본도 1930년대에 남대문서 용산까지 운하를 뚫자고 그랬어요. 뚫어야 됩니다. 사실은 청계천도 원래 물길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조선조의 양반 4대부들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한양 도성에서 그리고 방어력이 뛰어나는데 그 대신에 백성들은 버려졌고 물류망이 막히니까 산업이 발달하지 않고 상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조선 사람들은 궁궁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상업, 산업이 발달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무역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양은 그걸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서울을 원래 모습대로 항구도시로 복원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그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그런 겁니다. 자, 항구도시로서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 김포 한강수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론이 선언이 나오니까 이제는 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서울 사람도 김포 사람도 김포가 서울이 된다면 서울이 그대로 항구도시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탑픽이 될 거래요. 아마 서울이 항구도시가 됐다. 항구도시가 가진 의미는 정말 크죠. 자, 그래서 필자 이론과 주장을 보면은 메가리전 개념, 그다음에 항구도시와 강의도시 복원, 경기만 해안 특별구 그랬을 경우에 김포는 이 범경기만 해안 특별구의 코어에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김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김포 사람들이 큰 그랜드 디자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국을 설득시키면은 많은 것을 뽑아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벽이라든가 매립지라든가 뭐 용강리라든가 아직 많아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일시도 올 때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어쩔 수 없이도 변화와 재구성, 리셋이란 말이 최종 유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용어들이 있고 저는 과거부터 리파운데이션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다시 만들자는 거죠. 리파운데이션, 재구성하는 거죠. 체계 변화인데 확장, 서울이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 추세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는데 제가 때로는 우즈벡에서 서울에 특강을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제가 12월, 15일경이면 다시 대학원 때문에 수업으로 떠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제가 1, 2, 3논인데 우리는 한민족의 일체제 속에서 이 국가, 북한과 남한, 3정부는 북한 정부, 남한 정부, 그리고 해외는 우리 동포 정부. 1, 2, 3논을 주장할 정도로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크게 봐야 되는데 메가시티란 말도 좋지만 메가리전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메가리전은 굉장히 유기적이고요. 모든 사람들, 이를테면 서울에 김포가 편입되면 안 되죠. 서울은 서울대로가 있고 여긴 여기대로 있기 때문에 서울과 김포는 영토라든가 면적의 확장이 아니라 제가 이 책에도 얘기했지만 기능적 접근이에요. 우리 기능을 보완하자는 거예요. 서울의 못난 기능을 우리가 보완하고 우리의 못난 기능을 서울이 보완해주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 이런 기능적 접근이라는 이론을 제기한 건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메가리전이에요. 쉽죠, 아주. 예, 아주 설득력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끝인데 서울은 과거부터 이렇게 도시였구나. 항구 도시였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한강 얘기 다시 오고 백제 얘기하고 고구려 얘기하고 특히 장수왕 때 얘기를 하고 여기 고구려 영토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옛날에 고구려 영토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백제였었지만은 고구려 영토였었고 광개토장이 여기를 공격했고 장수왕 때 여기가 고구려 영토였었고 그래서 수안산도 거기에 수리홀이에요. 홀자는 고구려의 지명입니다. 제가 사는 파주도 수리홀, 인천은 미추홀, 이게 다 고구려 지명이에요. 여기 고구려 영토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거의 끝입니다. 신중 동국여제승례 보니까 이렇게 서울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전부 다 항구로 돼 있구나. 서울이 만약에 한양이 여기까지 연결됐으면 서울은 굉장히 큰 국제적인 도시가 되는 거고요. 개방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고 무역 발달하고 백성들은 아주 훨씬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잘 살 수 있었던 건데 모든 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천지지명대 경기도 문제, 한양의 특성은 이거죠. 한강의 시스템. 여기 보면요. 풍납이지만은 여러분 제가 서울 것만 했잖아요. 서울에만 29개의 나루토가 있었어요. 그 나루토의 대부분은 뭡니까? 다리가 놓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놓여졌지만 놓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요. 부동산을 투자를 해도 역사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어디가 개발될 거를 알고 특히 다리 같은 경우는 당연하잖아요. 어디 다리 놓여질 것이라는 것. 김포 지역도 보면 제가 다리 놓여질 것 알아요. 결국은 되더라고요. 아직 안 됐지만.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사람들 설득시킬 때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세요. 나루터들. 조선시대 때 한강 진도죠. 이거는 지금 최한기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쓴데 한강세 인용한 건데 이렇게 많은 나루터들이 있고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터들이 많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옛날 김포죠. 궁산. 이게 뭡니까? 지금 개화리예요. 개화리. 저는 어렸을 때 개화리라고 불렀어요. 개화동이 아니라. 개화리 방아리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개화리 있잖아요. 행주산성 건너편에 있는 거죠. 백제 때죠. 번디미, 계양산성 그리고 김포 지역 보는 거예요. 김포에 가니까 그리고 항로도 이렇게 많죠. 한양의 한계와 대하는 인공 이건 이제 서울 가서 제가 좀 발표할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한강하고를 둘러싸고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 관계도 변곡점에 와 있다. 제 견해에 따르면 서울과 김포, 강화도는 앞으로 특별한 곳이 된다. 그리고 한강 하구의 하항도시는 서울이지만 서울과 김포는 하항도시지만 강화도는 해양도시.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김포와 서울은 사실은 강의 도시예요. 왜냐하면
조류에 밀려가지고, 조류는 아니지만 밀려가지고 지금 양화대교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용산 마포까지 얘기하는데, 밀물 때는 밀려가지고 물이 거기까지 역류 비슷하게 되는 거죠. 정조 현상도 일으키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피존이니까 세계적으로 여기는 알릴 수가 있다. 전 세계에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와 그다음에 자본주의 국가 간의 대결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는 한국이에요. 그리고 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강을 세에 두고 유엔 정전법 협상에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남북이 협의를 갖고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여기는 피스존, 평화 지역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한민족은 평화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 지역은 바로 모델이 김포 지역이다. 그래서 김포를 평화에 연관된 세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념물도 세우고 사상도 만들고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거죠.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김포 출신이고요. 그래서 김포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고, 지금도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지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집에 계면 다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늘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론이었었다. 그런데 다행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대의 탓인지 아니면 특별한 분의 특별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일이 제기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서울에 편입이 된다는 것 꼭 이해하세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서울에 편입이 된다는 것, 그걸 명심하시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께 보다 더 확실하게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 문제를 제안하신 양력 소개가 필요 없는 홍철호 당협위원장께서 2부 순서를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당초 9월 10일 날 마산동 생활체육관에서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할 때까지만 해도 저 박진호 위원장, 김포시장, 또 저희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들 해서 몇 사람들이 외롭게 시작한 이 메가시티 속의 김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외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많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도우미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이젠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 생각이 옳았구나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갖게 됩니다. 오늘 윤명철 선배님께서 역사라는 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역사니까요. 역사 속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고찰을 해주셨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제가 한 3, 40분 정도 좀 말씀을 좀, 이제 현재의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김포가 아마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보다 더 핫한 시절이 있었는가? 아마 그렇죠? TV만 틀면 김포가 나오고 채널을 돌려도 김포가 나오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문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였으면은 아마 한 며칠 정도 여야 간에 무슨 정치적 논쟁거리로다가 주고받고 하다가 소멸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쩌면 미래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 성격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저는 이제 기업을 하다가 정치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입직 경로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계시다가 정치하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 하다가, 공무원도 뭐 여러 종류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일반 행정직도 있고, 하여튼 공무원 하시다가 정치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시민운동하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학생운동하다 오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형태의 분들이 이 여의도의 300명 속에는 이제 그렇게 혼재해 있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기업하다 온 사람들은 5명 정도도 그 당시에 될까 말까 하는. 근데 이제 저희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왜냐하면 한 20-30년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체화된 습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결과가 없으면은 그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로니까, 프로는 결과를 만드는 거지, 아마추어는 이론 가지고 논쟁하고 뭐 그러다가 그만둬도 그만입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죠, 그죠? 내 논리와 저 사람 논리가 충돌했다가 뭐 결과물 없이 그냥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저희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이걸 어떻거나,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지은 책 제목이 이걸 어떻거나입니다. 끊임없이 이걸 어떡하나니까요. 기업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어떡하나, 매출이 줄었는데 이걸 어떡하나, 예를 들어서 생산 설비를 늘려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죠.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를 조금 벗어나면 지구의 문제가요, 기후, 기아, 굶는 거, 전쟁, 또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면 지구가 크게 원으로 보이고 그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줌을 쭉 당겨 들어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나오겠죠. 거기에서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알고 보면 갈등, 인구 절벽, 이게 갈등은 사실은 이 갈등 속에 한 8알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세대 간의 갈등.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 세대가 소통이 안 돼요. 할아버지 세대하고 손주 세대가 소통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로 생각될 정도로 이제는 세대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또 지역 간의 갈등, 아픈 이야기지만 지역 간에 지금도 영남, 호남, 뭐 수도권, 비수도권, 그죠? 서울, 지방, 이 지역 간의 갈등입니다. 여러 형태의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 이른바 이제 우리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있거든요. 5분위와 1분위 간의 갈등, 쉽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갈등이라고도 하죠. 남녀 갈등, 젠더 갈등, 그죠? 여러 형태의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3만 불은 넘어서 되게 잘 사는 나라 같긴 하지만 지금처럼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내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속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거죠. 계층 간에 아니면 뭐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이웃지간에도 어떤 분은 호남분 오고 영남분 오고 모임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둘이 역시 생각의 차이가 생기고 그럼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괴로울까? 갈등에서 다 담아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등 속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인구 절벽이라는 거는 이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이 한 1.7 된다 그래요. 북한이 그 합계 출산율이 되게 높죠. 부러울 정도로 높죠. 근데 거기도 줄어요. 지금 거기도 고령화 사회를 가고 있고요. 우리가 0.7대에 있고요. 우리는 이제 아기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 안 하는 거가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죠. 그런데 인구가 절벽이라는 거는 절벽은 낭떠러지 아닙니까? 이제 이 낭떠러지까지 와 있다는 표현을 우리 스스로가 스스럼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될 행정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한다는 거죠. 정면 대결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속에서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서울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도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줄줄줄줄이 했는가? 자, 수도권,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한번 이렇게 또 분리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 뭐 어쨌든 이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비수도권 분들이 수도권에 대한 공격을 해오니까, 자, 그러면은 과연 그래 됐을 때 이 행정기구 통합이라는 것이 지금 화두가 될 수 있는가? 과연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는 한번 공론화를 할 때가 됐는가 안 됐는가? 또 특화된 산업이나 기능을 이제 이 양쪽에 과거에는 억지로 이렇게 이른바 분산 정책을 쓴다든지 일방적 지원 정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이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4만 불, 5만 불 가고 그리고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려면 얘하고 얘 사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작 뭘 하고 있느냐면 법률 지원과 재정 지원을 하는 거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이쪽에는 재정 지원을 더해주고 그래서 비수도권이 수도권하고 좀 밸런스를 맞춰보자. 뭐 그런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구역도 지금 이대로가 좋은지 또 각종 분산 정책 이전 혁신 도시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기관들을 진주 무슨 음성 뭐 막 전주 막 내려보내 줬거든요. 과거에 지방이 이제 좀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언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다 해서 솔루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궁극적인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 문제를 김동연 지사가 던졌어요. 이거는 최초 발단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일 뿐이고 이것을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자. 이거 한번 우리가 모든 국민이 한번 이 문제에 한번 몰입을 해갖고 한번 전후 한번 따져보자. 이해 득실을 한번 따져보자. 그래, 그걸 경기도지사가 했는데 한 이유는 이겁니다. 대도시권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분도를 하자 그린 거예요. 경기도가 아시는 것처럼 1,400만이거든요. 1,400만이 왜 됐냐면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서 신도시 정책에 따라서 서울보다 생활비가 덜 드는 이제 비서울권으로 내려온 거죠. 이 이주 가정들이 정착하면서 1,400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북도와 남도 간에 불균형이 생겼어요. 북도와 남도 간에. 그러니까 작년 지방선거 때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 출마하면서 뭐를 공약을 했냐면 경기 북도에다 대고 맞춤형 공약을 한 게 바로 분도입니다. 경기 북도에 11개, 김포 포함해서 11개 시군을 전체 경기도에는 31개입니다. 그 중에 11개만 경기 북도에다가 넘겨줘서 경기 북도를 특례도로 만들어줘서 경기 북도를 특별도로 만들어주면 자치도로 만들어주면 경기 북도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김동연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해 놓은 겁니다. 그 공약을 지사가 되고 나서 현실로 옮기려고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우리 경기도민을 상대로 남북도로 나누는 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민의 주민투표를 해 주십시오 하고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분도가 됐던 행정구역 개편의 첫 번째 단추는 그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자가 우리 김포 같으면 이제 김포시장이죠. 김포시를
따로 떼어내서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하려면 언젠가는 김포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이따가 이제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해서 북도를 나누자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 그래서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도청 자료를. 그랬더니 제가 기업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인은요 어떤 일을 계획을 하면요 돈부터 먼저 따집니다. 돈이 얼마가 드는데 이렇게. 그래서 과연 경기 북도를 하나 더 만들면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추계를 한 거를 보려고 경기도 내부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홍원길 도의원한테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도 하나 생기면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1년에. 우리 강경구 시장님 대충 도 하나가 생기면 얼마쯤 들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만들면 북도가 만들어지면 인천만 합니다. 인구가 350만 정도 돼요. 인천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인천에 그럼 지금 급여가 얼마인가? 급여만 인천의 일반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요거 합쳐서 급여가 얼마냐면 3,500억입니다. 1년에. 자 그러면 3,500억 그 뭐 우리나라 예산이 뭐 몇백 조인데까지 거 3,500억 뭐 그거 허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요 중앙기관이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도 단위가 되면 경찰청 가야죠. 그죠? 경기 북도 경찰청 가야죠. 이따 치면 또 검찰청 가야죠. 법원 가야죠. 중앙선관위 가야죠. 가야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교육위원회 만들어야죠. 도의회 만들어야죠. 공무원 뽑아야죠. 이 난리를 쳐야 되는데 경기도 내부 자료에는 돈이 얼마 든다고 돼 있냐면요. 도지사 봉급 4억 4천, 도의회 의장 봉급, 판공비 포함 1억 5천 요거만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제가 말씀드린 천문학적인 돈은 한 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추계가 불가함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 번째, 김포는 그럼 어디로 가는 걸로 해놨는가? 김포는 한 꼭지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김포는 경기 북도로 갈 경우에는 실익이 없고, 왜냐하면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생활권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익이 없고 경기 남도로 편입을 하려면 연접하지 못하는 지리적 극복을 할 수가 없다. 지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부천시 오정구구나 닿아야 경기도입니다. 그 중간에 계양하고 서울 강서구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단절이 돼 있습니다. 마치 산처럼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광역을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법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괄호 열고 김포 시민의 선택에 따른다 이렇게 놨어요. 그렇게 놨어요. 그렇게 놓고 저희의 판단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 어느 분이 계셔서 역사가 지탱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역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거나 하고 바라봤고요. 또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게 서울로 가는 게 가당해? 이렇게 바라봤고요. 이렇게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 문제를 걸어놓은 게 아니라 발단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지금 요거 말씀드렸어요. 분도는 고비용이고 무효율이다. 왜 무효율이냐? 자,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요, 규제 법안을 완화해주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상수원 보호법, 환경법 이런 법들 여러 가지를 지금
개발을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법들을 규제를 완화해주고, 두 번째는 조정교부금을 더 확대시켜줘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세 번째는 SOC 도로를 깔아주고 철도를 깔아주고, 그래서 거기를 기업인들이 공장을 갖다 지었을 때 왕래가 원활하도록 사회 기반 시설을 해주고, 이거를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스스로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거기 갈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그쪽 분들의 속내는 아마 이걸 겁니다. 대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 비슷하잖아요. 김포에 고만고만한 회사들만 있으니까 난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고 있잖아요. 현실 문제로. 자, 그러면은 대기업이 왔으면 좋겠으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래요. 요 당진서부터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정유, 여수 가면 화학, 또 조금 가면은요 조선, 조금 가면은 철강, 조금 가면 자동차. 요게 대기업들입니다. 이게 대기업이 하는 업종이에요. 근데 이 대기업들이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들어보세요. 항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류를 제일 저비용으로 많이 물류를 할 수 있는 거는 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공장을 돌릴 때 전부 시켜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원자력도 그렇잖아요. 원자력 그래서 바닷가에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은 일단 못 가잖아요. 포천에 어떻게 배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냐고요. 그죠? 포천에 못 집어넣죠. 연천에 못 집어넣죠. 동두천에 못 집어넣죠. 의정부 못 집어넣잖아요. 그럼 반도체 4차 산업밖에 못 가요. 예를 들면 뭐 배터리 산업 뭐 이런 거. 이게 몇 개 됩니까 우리나라에. 그거 있는 거 다 갖다 여기 주겠다는 건지. 그러면은 민주당의 생각과 다르죠. 민주당은 지금 지방 균형 발전해달라 그러면서 경기 북도만 발전시키겠다고, 당분간은 다 북도에다가 기업 놓주자고 그래야 되는 논리나 똑같은 건데 안 맞아요. 갈 기업이 없다. 기업이 가도 제가 볼 때 가족은 안 갑니다. 직원 가족은 안 갑니다. 좋은 기업일수록. 아이들을 서울에다 놔두고 주말부부 하죠. 제가 음성도 가봤고요. 다 가봤습니다. 거기요 전부 불량한 업소들만 있습니다. 전부. 주중에는 거기서 생활하다가 주말에 집에 왔다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요 5극 3특이라는 게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거죠. 요거 메가시티 있죠. 요 특별자치도 요거는 전라북도입니다. 요거 내년부터 특별자치도 됩니다. 3특. 제주도, 강원도가 지금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 했는데 여기가 지금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도가 돼 있나요? 아니죠. 도 없어도요, 특별자치도 없어도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야, 우리 저 경기도 포천 이쪽에 낙후돼 있으니까 여기 좀 도와주자.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우리끼리 도 없이도 법안 완화해주고요, 재정 지원 더 해주고요, 거기 철도 깔아주자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꼭 도를 만들어서 공무원은요, 지금 공무원이요,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몇 명이냐면 3천만 명입니다. 현재 3천만 명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이게 고령 안 되고 아이들 안 되잖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요 3천만 명입니다. 요 3천만 명이 117만 명을 공무원을 먹여 살립니다. 공사공단 빼고요. 공사공단 하면 170만입니다. 117만을 먹여 살리는데, 그러면은 한 사람당 몇 명을 우리가 돈을 걷어서 공무원 봉급 주느냐 하면 25명, 여기서부터 10명, 20명, 요 5명 이렇게 해서 요 분이 공무원 1명 봉급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까지도 보태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자기네가 분 돈만 가지고 자기 연금을 충당을 못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요. 자, 공무원 누리는 건 재앙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공무원은 줄여야 될 대상이지. 근데 어떻게 줄이느냐, 막 나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분도 가정이 있는 거고 들어올 때 다 미래 설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 감소분을 안 뽑으면 돼요.
자연 감소분. 만약에 올 12월 달에 우리 김포시청에도 만약에 10명이 명예퇴직해서 나간다. 그럼 10명 안 뽑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통합을 해서 자꾸 그런 거죠. 국가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메가시티라는 것은 결국은 요 안에 이게 경기도와 서울이에요. 근데 서울과 경기도가 선긋기를 다시 하면서 메가로다가 서울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자족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도시를 여긴 부산은 부산대로 부산, 울산, 부울경 뭐 이런 식으로 묶고 여기는 광주, 전남에서 광주를 좀 더 광주고 대구고 부산이고 다 인구 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걸 서울에 있는 젊은 인구들을 글로 저 바가지로 물 퍼서 뿌리듯이 그 할 수가 있는 얘기냐고요. 민다고 가냐고요. 이게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자족 기능을 키워주는 길은 메가시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지사와 광주시장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을 유치하려고 기관을 유치하려고 싸워서는 안 돼요. 자기네끼리 하나가 돼서 행정 통합을 해서 기관을 하나 데리고 와도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가장 합리적 선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김포시의 지리적 관계 이거는 우리의 선택을 우리 보고 하라니까 제가 지리적 관계로서 우리는 생활권의 통합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게 아까 우리 법에 보면요. 우리가 법안 발의되어 있는데요. 그 법에 애칭이 있어요. 법에 약칭이 있어요. 약칭이 뭐냐면 김포 서울 통합법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법이 아닙니다. 김포하고 서울은 대등한 위치에서 통합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이. 그리고 보세요. 지옥철 이거 뭐 우리가 지금 뭐 말하고 싶지 않은 인천과의 갈등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왜냐? 대광이도 조정을 못할 정도로 합의가 힘들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가 있습니다. 이 대광이는 국가입니다.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예산을 조정해주고 하는 기능을 하라고 이걸 만들어줬어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행정안전위원 할 때 그때 저도 여기에 가담을 해갖고 이걸 만들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서 강제 조정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자,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왜 흔하지 않느냐면요. 같은 이 지방자치 간의 통합인데 이게 수직적 결합입니다.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무슨 관계일까요?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수직적 관계라야 되는데 그래야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에게 어떤 때는 강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인천시장이 서울시장에게 하소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줘야 되느냐. 이건 완벽하게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가 세니 네가 세니 하는 관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세다 네가 세다. 나는 인구가 1400만이다 너는 940만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직적 결합을 우리 김포 같은 데는 서울시하고 어떻죠? 수직 관계잖아요. 우리는 늘 아쉽잖아요. 버스, 광역버스 노선 좀 만들어달라. 또 광역버스 좀 증차해달라. 또 무슨 버스, 행복버스 좀 투입해달라. 서울 개화동에 버스 전용 차로 좀 만들어달라. 또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좀 김포로 연장해달라. 왜? 서울 지하철은 서울 거니까.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는 못하는 서울시의 고유한 권한이니까. 수직관계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요구를 한 것이 흔치 않다. 흔치 않다. 자, 그리고 김포시 정치인들의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왜냐? 지금요 어느 당에서는 그래요. 총선용 뭐 포퓰리즘 정치쇼 그래요. 이 정치인이 하는 행동은요 A부터 Z가 다 정치행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은 결과가 없으면 하나만 하고 그런 것을 예상 못한다는 것도 무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총선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을 왜 굳이 여기다 썼느냐. 이거 총선 때 아니면
아무도 관심 안 가집니다. 김포 서울로 좀 편입해 주셔. 죽겠습니다. 교통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는 변변한 복지 문화 시설도 없고 아예 우리 누가 관심 가져주겠습니까? 경기도지사가 관심 가져주겠습니까? 서울시장이 가져주겠습니까? 우리 당이 갖겠습니까? 일개 국회의원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들고 나오니까 절묘한 거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던지니까 연접시, 연접은 뭐냐면 서울하고 맞닿아 있는, 예? 그죠? 안방, 건넌방이, 요 안방은 서울, 건넌방은 경기도. 요게 연접이에요. 이런 욕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아까 5극 3특이라는 걸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요거를 공약을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도 왜 국가에 이제는 행정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5극 3특을 이재명 이거 제가 이거 없는 말 하면 저 선거법에 걸려요. 이거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5극 3특을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했고요. 근데 전 사실 몰랐어요. 그때 이거 한 거. 그때 내가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 이제 그 정도가 배경이고요. 이제 득실. 자, 경기도 자체가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경기도는 도시권이 있고 농촌권이 있고 제가 농촌권의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할 만한 오늘 자리는 아니니까 자 도시권의 문제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 도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권의 문제를 이야기할게요. 그럼 이득은 뭔가? 자 도시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이거 다 서울 요금, 서울 교통체계, 서울 환승체계 다 그대로 우리가 혜택 받는 거죠. 그죠? 어떤 분이 그래요. 서울로 가면 뭐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경기북도로 가면 뭐가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라져요. 그 다음 서울하고 김포하고 집값이 왜 차이가 나요? 그랬어요. 서울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야죠.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단순한 걸 좋아해요. 단순해야죠.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본인이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자 교통 이렇게 돼요. 수운교통 가능.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죠. 교수님이 김포는 원래 용산이고 어디 마포고 다 원래 수운을 했던 데다. 수운은 뭐냐면 수상운송. 이제 교통도 수상버스도 수운, 물류도 수운. 네, 그래서 지금 김포대교 밑에 있는 수중보를 저 전류리 정도 거의 외곽 순환도로 이제 2순환도로 지나가는 그 정도에다 갖다 막으면요. 거기가 제일 좁아요. 그 앞에 오면 너무 넓고 봉성포천은 말도 못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막으면 거기서부터 지금 서울은 물이 찰랑찰랑이잖아요. 김포대교 위는 물이 찰랑찰랑. 여기는 물 들어왔다 물 나갔다 물 들어왔다 정조 때만 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막아버리면 이건 털고 이거 왜 했는지 아시죠? 88 올림픽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북한군의 침투를 막으려고 전두환 대통령이 88 올림픽 때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오면 간첩이 빨대 꽂고 오다가 나와야 되니까 안 나오면 죽어요. 거기는 다 죽어요. 저번에 소방관들도 막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자 수운교통이 가능해진다. 또 문화. 자 이 서울이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건 내가 이제 서울시 부시장하고도 내가 야 이거 저 아이디어 이거 내가 너한테 돈 안 받고 줄게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경기도에는요 에버랜드도 있고요 과천 어린이 대공원도 있고요 경기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크고 작은 그 시설들이 많아요. 근데 서울은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도 없어요. 할 데가 없어요. 어디서 수십만 평을 공원을 만듭니까? 그래서 제가 너 이거 건양 먹어라. 내가 이거 자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 김포는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산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이거는 에버랜드 보고 제2 에버랜드 지어라. 그러면 걔네가 얼씨구나고 투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정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 예산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근데 김포에 있으면 김포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쓰면 우리 거지. 어차피 이 건이 이 누굽니까? 재용이 거든 그저 김포 시민 거든 어차피 우리는 공공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군, 서울시 교육의 직접 당사자가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서울에 있는 외고 특목고 못 갑니다. 서울에 외고 특목고 많죠? 좋은 학교 많죠? 유명한 학교 많죠? 못 갑니다. 우리는 비평준화 동네고요. 거기는 평준화 동네가 돼가지고 못 가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는 열리고 그리고 학교도 이지망까지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우리 애 목동에다 놓고 내가 출퇴근 시킬게요. 지망하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 학교가 비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접 당사자가 된다. 또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브랜드 가치, 가격 상승. 이거는 지금 아까 제가 인구 절벽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인구 절벽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누군지 아세요? 김포, 구례동, 마산동, 운양동 여기 사시는 30대, 40대 가정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도대체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아기 낳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괴로워서 너 나만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비웃죠. 얼마 줄 테니 아기 낳으면 얼마 준다. 무슨 보육 정책을 뭐 어떻게 풀어준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자아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아 실현이 안 되고 있고 자기 일상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뭐 경기도냐 여기가 서울이냐 가지고 두 지사와 시장이 싸울 때는 이미 지나고도 지났습니다. 자, 그럼 손실은 뭔가? 요게 손실이에요. 성장관리권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김포는 공장도 막 질 수 있고 대학도 올 수 있고 병원도 올 수 있고 막 그런데 서울이 되면 못해요. 과밀억제권역이 돼서. 또 지방재정도 지방세 받는 거에서 지금 거 가지고 보면 대략 한 3천억 정도를 서울이 먼저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가져요. 그러니까 손해나죠.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니까. 또 농어촌 특별전형 우리 저 고촌, 통진, 양촌 또 대꽃, 월꽃, 하성 여기 아이들은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교 가요. 어느 정도 가냐면요. 지난 5년간 한 720명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특별 전형으로 대학교 갈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가 손실인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걸 이 손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느냐, 이거를 방지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손실은 현찰인데 현찰을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 법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존 자치시가 갖고 있는 권한을 유예한다. 그대로 간다. 그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게 어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2030년 가서 또 연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왜 김포는 아직도 도농이다. 도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또 서울시장도 김포에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 대공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막아버리면 못 진다. 그러니까 연장하자. 이렇게 해서 연장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광역시, 인천광역시도 과밀억제권역인데 여기도 성장관리권역으로 계속 유예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에 공장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인천에 못 짓지만 계속 유예하는 겁니다. 기한 만료되면 또 유예, 기한 만료되면 또 유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써드렸고요. 메가시티.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요. 왜 메가시티가 이 시점에서 아까 교수님도 리전이라고 이제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한번 보자 그러셨는데 더 좋죠. 생활권이 불일치하고 고용이 서울에서 일어나니까. 고용이 다 서울에. 그러니까 중심축이 서울로 쏠려 있다는 거죠. 김포 그렇잖아요. 과천 그렇잖아요. 광명 그렇잖아요. 위례는요 되게 웃겨요. 어떤 아파트는요. 아파트가 1, 2단지는 서울 송파구고요. 3, 4단지는 위례예요.
이 두 아파트 아이들이 이쪽 아파트들은 이리고 다니고 저쪽 아파트는 이리고 다니는데 우리 집은 비싸다 이거지. 학교도 달라. 학교도 일로 못 넘어와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교통 불편이 지속됐다. 이게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수평적 관계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안 돼서 그리고 이미 경기도는요 남부권 위주로 발전했어요. 남부권 위주로. 남부에 보십시오. 성남, 용인, 그죠? 화성, 수원, 100만 도시들이 즐비합니다. 거기는. 그리고 판교, 분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자족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평택, 오산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또 형성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단언컨대 우리 김포나 고양이나 구리 사람들처럼 서울로 출근하는 비율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는 이 남부권 위주로 경기도는 운영을 하는 게 좋다. 특화돼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산업단지를 서울로 유치한다면 고용 유발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산업단지가 서울시로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아니 서울 명동에다가 신발가게 하나 차리는 것도 얼만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방분들이 이걸 이야기해요. 아 서울에만 자꾸 서울에만 좋은 거 해주면 산업 돈 자꾸 몰리면. 그러나 산업단지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저절로 늘어나는 인구는 없어요. 경기도하고 서울 간의 풍선 효과죠. 여기서 누르면 저기가 늘어나고 저기서 이쪽 누르면 이쪽이 늘어나고 그거일 뿐이다는 거죠. 우리끼리 총량은 불변이다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서울 사람들이 총량은 불변이다는 거예요. 합쳐놓으면은 2,300만 정도 되는 이 총량은 불변이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서울 여기 산다는 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천, 서울, 경기에 산다. 총량 불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마치 김포 이런 거 잘해주면 여기 뭐 부천 뭐 이런 거 다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서울이 이빨이 커져가지고 그래서요. 선긋기에 불과한 겁니다. 선긋기. 선을 서울이 이렇게 긋고 있다가 요 김포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줘서 이 사람들은 여기 30, 40대들이 아기 낳고 지금 생활이 지금 찌들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하느라고 찌들어 죽겠는데 서울로 편입을 해줘야 서울시가 자기네 교통수단을 가지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체계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니냐고요. 경기도가 이 큰 경기도가 수십 년을 지금 했는데도 사당역 가면은 그냥 경기도로 넘어가려고 광역 탈라고들 난리 치고 있고 우리는 영등포 가면은 난리 치고 있고 저녁 때 10시만 넘으면 할증 요금 내고 택시 타고 들어와야 되고 환승 할인도 광역 환승 할인해야 되고 얘네들 우리는 서울 가려면 3,000원 내야 광역버스 타는데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1,500원만 내면 들어가는 거고. 자, 이런 문제를 경기도가 아직 자기네가 그렇게 뭐 노력했다고 하자고요. 했는데 해결 못하잖아요. 수평적 관계가 돼가지고. 그러면 놔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놔줘서 서울로 중심이 쏠려 있는 애들은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니네는 이미 남부로 중심이 쏠려 있으니까 남부에서 해결하라 이런 얘기죠. 이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도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그거예요. 아까 용인, 동탄, 평택 이쪽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생겨요. 지금 판교 일대로 해서 테크노밸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남부는 남부대로 살아라. 메가시티가 그러면 세계적인 건 어떤가 봤더니요. 2018년부터 2030년 약 한 10년 정도 남짓에 10개가 늘어났고요. 1,000만 명 이상인 인구를 가지면 메가시티라고 그 용어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2018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면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은 어떻게 됐는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이렇게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행정 효율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아까 박수 치셨잖아요. 공무원 줄이려면 행정 통합 안 하면 못 줄이는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말이죠. 농경사회에서 우리 아버님 계시는데 옛날에 호적 띠라가면 붓글씨로 써주던 시절에서 계산기로다가 봉급 계산하던 시절에서 지금 어떤 시절로 뭘로 넘어갔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죠? 사무전산화에 엄청난 지금 용량을 가진 컴퓨터가 번역까지 해주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바로 지금 영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기계가. 이런 시대에 왜 공무원이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야 된다는 거냐. 그거 미래 세대에게 짐을 주는 거죠. 우리 자식들께 아버지 세대에 필요해서 공무원 많이 뽑아놨으니까 박근혜 때 104만 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이. 그게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늘려갖고 117만 명까지 늘린 거예요. 국민연금도 해결 못 해주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자, 그래서 공간적 구조. 자, 옛날에 서울은요 공간적 구조가 이래요. 옛날에 이게 2000년도 서울이고요. 요 빨간 게 요게 이제 사람이 많이 사는 데예요. 그리고 2015년에 그랬는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요런 색깔 있죠. 빨간 거 말고. 요게 신도시들이에요, 이게. 이걸 왜 이렇게 지었느냐? 그때만 해도 요 그린벨트가 요렇게 있으니까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린벨트 없었으면 어떡할 뻔합니까?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서만 성장해라. 서울은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말아라. 그 개념이 금과 옥조 같은 개념이에요. 그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부든지. 자,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아까 보신 것처럼 서울 안에서 빨갛게 있었죠. 그리고 자, 근데 서울이 자꾸 집값이 비싸지니까 한계 총량에 또 걸리는 거예요. 서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신도시를 공급하자. 어떻게? 그린벨트를 넘어다 줘줘야 된다. 왜? 그린벨트에서 가깝게 줘주면 연담화라는 게 발생을 해요. 연담화는 이 도시 오고 도시 이름도 다르고 행정 단위도 다른데 한 생활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업 뭐 여러 가지가.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건 분산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서울을 위해 갖고 신도시를 만들어갖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서울의 부족한 주거 문제를 밖으로 밀어냈죠. 그러면서 뭘 기대했느냐? 거기가 다 자족도시가 됐으면 한 겁니다. 자족도시가. 근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실패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교통이 난개발이 된 겁니다. 교통의 난개발. 왜? 우리 김포에서 피부를 느끼시잖아요. 구례동, 마산동, 장기동 사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난 서울 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난 서울 가야 돼. 이게 다 일어난 거예요. 이런 도시들이 일기 신도시, 고양, 분당 이런 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거 보십시오. 1990년대는 요 까만 게 요 안에서만 교통이 이루어져요. 여기서만. 그러다 2010년 되니까 이렇게 멀리서 오죠? 자, 2020년대 멀리서 오죠? 여기는 줄죠? 왜? 인구가 빠져나갔으니까. 여기 줄잖아요. 여기 새카맣잖아요. 내부 이동이에요. 내부 이동이었다가 여기는 이제 중이동이 벌어져요. 중이동이 벌어지다가 여기는 이제 서울이 오히려 빠지고 중이동이 더 많아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상관관계가 아주 있다. 신도시 정책은 원래대로라면 자족 기능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배드타운 이런 거 안 되게끔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포 신도시도 할 때 그때 사실은 5호선, 9호선 깔아줬어야 맞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니까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터치를 해버리니까 이제 와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다 생겨난 거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경기도 내에 있는 아까
그 서울로 갈래요 하는 데들 거긴 다 이 문제에 해당되는 도시들이라는 거죠. 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긴 통근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거 2시간도 아마 아닌데요 할 사람 많을 거예요. 아닌데요. 주지연 아닌데요 이제 이래요. 그래서 인접시와의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 거다. 그렇게 보고요. 이게 63년 이후에 최초의 사건이고요. 자, 지금 농경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갔고요. 계산기 시대에서 메가 컴퓨터 시대가 됐고요. 도쿄 같은 경우에도 23개 구였는데요. 도쿄도가 만들어지면서 동경시가 도쿄도가 되면서 1,400만이 됐어요. 또 상해가 마찬가지죠. 푸동자치구 이거 만들면서 2,600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몇백만 가지고 움직이는 걸 가지고 난리치는 거는 우리나라가 좁기도 하거니와 그죠? 대승적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대승적이라는 건 뭐냐? 내 걸 내려놓고 큰 차원에서 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자.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본다는 거지. 그죠? 소화병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도시 간의 연담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는 교통 연결로 일체화 시켜주고 넘어가자. 일체화 시켜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걸 억지로 안 돼. 야 서울이 커지면 안 돼. 이건 안 된다 이거지. 커져봐야 선긋기에 불과하다. 그죠?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경기도지사가 하는 건 돈 들어가잖아요. 이건 돈 안 들어가요. 그냥 행정구역만 선 그거 갖고 김포 여기까지가 서울이야.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왜 경기도와 서울시가 이권 다툼을 하듯이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여기에 또 게다가 정치가 끼어들 일은 더더욱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입니다. 탑다운은 어느 대통령이 야 김포시 말이야 저거 서울로 편입시켜. 이거 탑다운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꼭 민중운동처럼 바텀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지금 프랭카드 얼마나 많이 붙였습니까? 나 서울로 갈래요. 우리 손주도 서울 가서 교육시킬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텀업하는 거죠.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갖다가 정치가 받아들여 줘야죠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구역의 확대로 품어서 해결해야 된다 이제. 협의체로 해결 못한다. 예.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 성격은 아까 많이 했으니까 넘길게요. 이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요 김포 그냥 이거 넘어간 거 보니까 이거 하라는 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자, 그러면 편입 절차는 뭐냐? 편입 절차. 여러분들 편입 절차는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편입 절차는 의원 입법이 있고요. 정부 입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 입법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자, 행정구역 조정하자. 이런 발의를 하는 거. 우리 김포 저번에 했죠? 2주 전에 했죠? 그래서 특별법의 이름이 김포 서울 통합법. 요게 이제 발의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정부 입법은 통상적으로 일반법에서 하는 거예요. 요건 통상적으로 특별법으로 하고요. 자, 정부 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근데 의원 입법은 절차가 무지하게 축소된다. 축약.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누가 했느냐? 김기현 원내대표, 김기현 당대표, 윤재혁 원내대표, 또 조경태 우리 뉴시티 위원장, 저도 뉴시티 위원이에요. 이제 요렇게 해서 10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법안 발의가 되는 겁니다. 이미 발의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김포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행정부라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무슨 요청? 주민투표를 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지사가 보내는 것과 똑같은 절차입니다. 우리 김포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십시오. 법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을 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줘야 합니다. 자, 김포시가 당신네 서울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경기도는 당신네 김포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 사람들은 도지사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시장이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회에다가 의견 청취를 간접 방식으로 도민의 의견을 도의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받죠. 그러면 여기서 최악의 경우는 여기도 반대, 여기도 반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왜냐? 그런 시기 되면요, 행정통합은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김포가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데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하면 김포가 갈 수 있을까요? 지난 1995년도에 검단면이요, 김포군 시절에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넘어갔습니다. 행정 편입이 글로 넘어갔습니다. 관할권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투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56%가 찬성했습니다. 검단 면민이. 김포군민이 안 합니다. 그때도. 검단 면 사람만 하죠. 왜? 김포군 전체를 하면 하성면, 대권면, 무슨 양천 이 사람들이 찬성합니까? 왜 검단을 왜 줘? 뭔 소리야? 계양, 오정, 양동, 양서 뭐 다 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 알토란 같은 검단을 왜 줘? 검단 뺏긴 건 치명적입니다. 검단이 때문에 인천은 쓰레기 매립지를 가지고 있어갖고 수천억 원의 1년에 수익이, 재정 수익이 올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하던 분들이, 뜻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타체를 했어야 돼요. 뺏길 바에는 뭘 얻고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관선 시절이 돼서 뭐 막 눌렀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그런 결과다. 그래서 김포가 주민투표 요청을 하면 여기서는 여기다 물어만 보고 그 결과하고, 주민투표는 여기서 중앙행정사무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주민투표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다가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경기도 전체 도민 주민투표하면은 5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포 시민만 가지고 하면은 얼마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몇십억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는 정부 돈으로 한다. 그럼 중앙선관위가 날짜를 잡아서 이제 확정을 합니다. 김포가 서울시와 통합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강, 그래갖고 몇 월 며칠 날 뭐 공고하고 뭐 며칠 날 하고 뭐 부재자 투표는 어떻게 하고 쫙 준비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주민투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검단은 56%로 넘어갔고 강화는 68%로 넘어갔고 옹진은 88%로 넘어갔어요. 89년도에 옹진 강화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51대 49로도 찬성이 많을 수 있고요. 8대 2로도 많을 수도 있고요. 다만 찬성보다 반대가 많으면 2단계에서 종료되겠죠. 그죠? 왜? 바텀업인데 주민들이 싫다는데 안 하죠.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해가지고 본회의로 넘어가서 땅땅땅 두들기면 절차는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아까 여기 할 때 특별법에다가 우리가 못을 박아놓은 것은 이런 것들, 아까 우리 불이 손해가 날 수 있는 것들은 특별법에 못을 박아놔서 안전장치를 했다. 그리고 시행은 언제부터 하느냐? 순조롭게 가면 2025년 1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지금 부치게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절차가 순조롭게 가면 그거는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꼭 해드려야 되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서울 쓰레기가 막 김포로 올 거다 막 그래요.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수도권 매립지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인천시 거예요. 관할권도 인천시. 예?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 수도권 매립지를 운영하는 거는 사용하는 거는 사자가 해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요 네 기관이 모여서 더 쓸 건지 말 건지 종료할 건지 뭐 어디까지 더 늘릴 건지 이걸 해요. 근데 1차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결과물은, 그리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요, 쓰레기 매립지 전용 도로로 다녀요. 여러분들 쓰레기차 보시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옆에가 청라예요. 인천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요, 송도하고 청라가 제일 비싸요. 길 하나 사이에 청라 국제도시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몰라요. 여러분들 그 쓰레기 매립지하고 피부적으로 잘 모른다고요. 내가 그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쓰레기 매립지조차도 이렇게 1209는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하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라든지 또 건폐장 이런 것들이 거기 있어요 지금. 그리고 3-109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요거는 언제부터 지금 매립량이 줄어드느냐면요. 직매립해요. 생활쓰레기하고 건축쓰레기하고.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는 소각해야 됩니다. 여기 못 가요. 그러니까 쓰레기 반입량이 엄청 줍니다. 지금도 2018년부터 지금까지 반으로 줄었어요. 분리수거들을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지금 분리수거 잘해 주셔갖고, 남자들은 아니고 해준 거 갖다는 버려주시겠지. 그런데 솔직히 분리수거는 어머니들의 몫이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줄어요. 반으로 이렇게 줄었다고요. 근데 앞으로는 완전 줄어 들어갑니다. 왜? 쓰레기 매립을 할 게 없어요. 다 소각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광역 소각장을 갖도록 하는데, 화성, 수원, 용인이 셋이서 합쳐서 화성에다가 소각장을 짓기로 하고, 모든 돈은 얘하고 대고 나중에 소각할 때마다 돈 갖다 바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줘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김포 소각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례동 호수공원 앞에 소각장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고 사시는 거죠. 호수공원 앞에 소각장이고 거기 수영장 있어요. 그 소각해서 나오는 뜨거운 물로 여러분들 수영하세요 거기 지금. 모른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 가지고서 막 난리 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2026년부터 이것까지 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소각장 지으면 어떡하냐? 소각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도 져야 돼요. 앞으로 더 커지니까 도시가. 그래서 그때는 광역 소각장 설치 논의 속에 우리도 들어갈 거다. 그렇게 되고요. 이거 아까 했고요. 자, 요게 이제 단계입니다. 제가 현수막을 계속 이걸 제가 NHK 일본 NHK 방송이 있습니다. NHK 방송이 오늘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NHK 서울지사가 저 NHK 출연해달라고. 그래갖고 날짜 지금 오케이 했더니 날짜 조율 중입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NHK에서 다음 총선에 이슈가 행정구역 재편이라고 해갖고 NHK에서 저 출연해달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붙인 겁니다.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붙인 거예요. 경기북도 이거 싫어요 그릴래다가 나빠요가 더 나는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 김기현 대표가 와갖고 우리 당론 추진하겠다고 와서 하고 나서 자, 당론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포에 저 이거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거 우리 김포 시민의 자존심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 여러분들 용납하세요? 안 하실 거라고 봐야 나는. 근데 우리 김포는 지금까지 자존심이라는 용어를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자, 다음 이렇게 자, 이제 급기야는 법안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환영 이렇게 했고요. 자, 이거 이제 시민들이 붙이셨어요. 시민들이. 자, 이렇게 시민들이 붙이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끝이 났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정치를 기업하고 비유를 하자면 정치도 결국은 첫 장으로 해주세요. 결국은 R&D다. 우리 기업은 R&D를 하잖아요. 계속 새로운 메뉴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지. 옆에 기업은 휴대폰을 폴더폰을 만드는데 우리 회사는 옛날 말뚝 이만한 거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회사가 언젠간 죽겠죠. 얘는 벌써 접었다 폈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큰 거 이렇게 좀. 우리는 죽겠죠.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는 민생을 R&D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 문제를 디자인을 R&D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디자인을 R&D 안 하면은요, 그저 끌려가는 대로 가면 경기북도 가는 거죠. 제가 아까 했더니 아까 웃으셨잖아요. 경기북도 갈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고? 자, 끌려가는 대로 가면 김동연의 페이스대로 가면 우린 경기북도 간다는 거죠. 잘하면 경기남도 간다는, 그건 뭐가 50보 100보죠. 그래서 자, 이제 이게 푸동인데요. 이게 상해입니다. 등소평이 천지를 개벽시켰다는 이 동방명주고요. 이게 이쪽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데예요. 여기가 원래 상해의 구도심이고요. 여기를 개발한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이거 배들이죠. 이게 한강보다 좁아요. 물도 안 좋아요. 탁해요. 우리가 얘네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면 무슨 상상이 되시죠? 파주에서 배가 떠나서 잠실 가는 배 떠나고 영등포 가는 배 떠나고 용산 가는 배 떠나고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계획이 바로 그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저는 미래 디자인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땅을 더 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드론으로 다니든지 이런 대체 교통수단은 없으면요, 우리처럼 치수를 잘하는 민족이 세계를 제패하는 거거든요. 이 치수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에 우리 한강은요, 늘 뒷바람입니다. 늘 뒷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올 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갈 때는 날아갑니다. 일로. 그래서 1호차는 영등포, 2호차는 여의도, 3호차는 잠실, 또 파주에서도 떠나고 고양에서도 떠나고 저쪽 서구에서도 아라뱃길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아라뱃길 관문도 털어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위가 같으니까. 관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 인천 정서진에서 거기 관문이 있거든요. 그 관문만 하나 쓰고 나머지는 다 수운으로 다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포의 미래 설계, 제가 왜 여태까지 이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뭐 가고 싶고 가면 뭐가 좋고 왜 갈 수밖에 없었고 이 이야기 한 거고요. 저는 우리 김포의 미래 디자인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김포의 미래의 디자인은요, 이쪽이 서울이에요. 이쪽이 서울인데요, 이쪽이 김포고요, 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서울이에요. 자, 그러면 혹자는 김포가 서울로 흡수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여기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발전하는 겁니다. 여기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북부권의 중심축이 김포 고향으로 재편된다는 거죠. 저는 고향도 가보세요. 고향에도 김종혁이라고 거기 저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써붙였어요. 프랭카드. 오래전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하고 나서 이 친구가, 형님 나 씁니다. 그래서 써. 김포처럼 고향도 서울 가고 싶다 썼어요. 주어가 김포입니다. 주어가 김포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 누구죠? 조경태 어저께 가서 고향 가서 강의했고요. 그리고 고향시장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어저께 면접 받고요. 그렇게 지금 착착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고향이 필요하냐면 이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독점물이 돼서도 안 돼요. 예허구. 우리 옛날에 물 건너가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여기서 터지니까 우리 터질래? 여기 터질래? 하다가 고향 터졌어요. 옛날에 저 고향 쪽 터졌잖아요. 아버지 잘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이 물 건너길이 서로 합심해서 여기도 서울 들어가고 여기도 서울 가야 온전한 한강을 개발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저는 우리 김포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이걸 이제는 제대로 된 설계를 서울시 안에서 서울시와 함께 서울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이번 놓치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